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믿습니다. 자식을 키워 노후를 의지하는 것은 천륜이자 당연한 이치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막상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들어 육체의 쇠락과 가족의 시험대 앞에 서게 되면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잔혹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8살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평온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병마가 덮칠 때까지 수동적으로 운명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효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모든 희망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소수의 노인들만이 하려 하고 또 감히 해낼 수 있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자신의 노년을 직접 설계하는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혈육이 아닌 4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의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냉철하리만치 이성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도입해 자신의 노년을 위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한 것일까요? 그가 어떤 준비를 했기에 자신이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자식들이 당황하지 않고 서로 다투거나 원망하지 않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삶의 무게에 지쳐 소원해졌던 가족의 정을 다시금 가볍고 순수하게 되돌려 놓았을까요? 웰빙 인생의 길, 오늘 우리는 78세 노인이 들려주는 지혜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 서울 토박이로 올해 78입니다. 젊은 시절 을지로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땀방울 하나하나를 모아 가족이 비를 피할 지붕을 마련했고 2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아들 녀석은 건축가가 되었고 딸아이는 시집을 보냈죠.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 아내 김미숙은 뼛속까지 다정함이 배어있는 여자였습니다. 젊은 날의 저는 그저 아내가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휜다는 것만 알았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 조용한 선량함이 실은 평생의 시간을 바쳐 내 인생의 구멍 난 곳들을 기워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가 68이 되던 하의 손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들거나 물을 따를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탓이려니 류머티즘이나 관절염이려니 하고 파스나 좀 붙이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일주일이 다르게 심각해졌고 발걸음은 점점 느려져 마치 신발 밑창에 껌이라도 붙은 듯 했습니다. 그해 우리가 북촌 한옥마을을 걷고 돌아오던 날이 기억납니다. 유난히 햇살이 따가웠던 날이었죠. 아내가 제 뒤를 따라오는데 신발 뒤축이 땅에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슥슥. 그 소리가 제 귓가를 긁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아내를 보는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병이 들었구나.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의사가 파킨슨병 초기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윙 하는 이명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에게 몽둥이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온갖 자료를 뒤졌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병은 단번에 목숨을 앗아가는 병이 아니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사람을 갉아먹어
결국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퇴행성 질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직감했습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철물점 운영은 오래된 직원에게 넘기고 저는 집에서 공식적인 간병인 1호가 되었습니다. 유동식을 만드는 법, 기저귀를 가는 법, 화장실 부축하는 법, 밤마다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뒤집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은 사장이 아니라 서서히 시들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요. 아내는 갈수록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내뱉는 단어들도 엉뚱한 뜻일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웃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여보, 당신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다 알아들어. 사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으면서도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아내는 안심하고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을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양말을 신겨주며 보냈습니다. 발이 왜 이렇게 차가워? 라며 웃어 보이다가도 고개를 돌리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에 효성이 지극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축가인 아들, 민준이는 매일 팽이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 매여 있었고 딸 지은이는 시집을 잘 가긴 했지만 그곳은 깐깐한 종갓집이라 시부모의 시누이까지 챙겨야 할 식구가 한 트럭이었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제가 전담하고 밤이나 주말에는 아이들이 번갈아 와서 저를 좀 쉬게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약속과 달랐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민준이가 엄마 몸을 닦아주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설계 도면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무실 전화였죠. 아들은 목소리를 낮추며 나중에 다시 걸게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도 긴 병구 안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요. 딸아이 쪽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친정 와서 교대해 주려다 남편과 말다툼이 났습니다. 결국 딸이 울먹이며 전화를 했더군요. 아빠, 나 이번엔 정말 못 갈 것 같아. 오빠한테 한 번만 바꿔달라고 말 좀 전해줘. 그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남매는 전화로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다투고 난 뒤의 침묵은 고함보다 더 뼈 아팠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사랑마저 일그러지고 있다는 것을요. 돈 문제 역시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아내의 통장은 매달 외국인 전문 간병인을 쓰는 비용만으로도 150만 원이 훌쩍 나갔고 영양제 기저귀 병원비, 소모품비까지 합치면 매달 200만 원 넘게 깨졌습니다. 부부의 국민연금으로는 턱도 없어서 일찌감치 사두었던 주식을 팔고 저축을 헐어야 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한 번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제 손에 쥐어주며 아버지 일단 이거 쓰시고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수표를 도로 밀어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난 못 받는다. 나 아직 버틸만해. 너희 돈 쓸 차례 아니다. 딸이 몰래 쥐어준 용돈 봉투도 돌려보냈습니다. 딸은 눈가가 빨개져서 아빠는 왜 그렇게 쓸데없이 자존심을 세우냐고 화를 냈지만 자식들이 매년 세금 내랴, 아이들 학원비 내랴, 대출금 갚으랴, 허리가 휘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아직은 버틸 수 있었고 자식들의 부채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돈 문제가 얽히기 시작하면 압박감은 배가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상의하더니 지금 살고 있는 종로에 오래된 주택을 팔고 그 돈으로 요양 서비스가 있는 실버타운이나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떠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집을 팔아 여긴 내 엄마가 평생을 바쳐 가꾼 집이다. 여기서 나가라는 건 네 엄마 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그날 저는 민준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가구 하나하나에 내 엄마 손때가 묻어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늙고 짐스러우니 치워버리겠다는 거냐. 아들은 멍하니 서 있더니 다음날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녀석이 불효자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처럼 생애 끝자락에 선 사람들에게 이사라는 결정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몰라서 그랬다는 걸 압니다. 아내의 병세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 겨우 걷던 사람이 얼마 안 가 휠체어 신세가 되었고 나중에는 말조차 운걸거리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의사는 뇌 기능이 퇴화하여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사고가 혼란스러울 거라고 했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비록 말은 어눌해도 그녀의 마음만은 맑은 거울처럼 깨끗하다는 것을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부부니까요. 어느 해 겨울 유난히 추위가 일찍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칼바람이 창문을 때리던 밤, 저는 여느 때처럼 아내의 몸을 닦고 기저귀를 갈아준 뒤 혈전 예방을 위해 종아리를 마사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할 기운도 없이 그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온 힘을 짜내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몇 마디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어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더 고생했지. 나 때문에 이 집구석 때문에. 아내는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을 들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모기 소리보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 몸 챙겨.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별의 순간을 외면하고 싶은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 부부들이 그렇듯 사랑한다는 말도 영원히, 안녕이라는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며칠 뒤 초여름의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아내의 얼굴을 온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두유를 데워 나오는데 휠체어에 앉은 아내가 쿠션에 머리를 기대고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두유 식겠어. 어서 마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떠났다는 것을. 고통 없이, 유언 한마디 없이 평생을 그래왔듯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척추가 뽑혀 나간 것 같았습니다. 습관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차를 우리고 라디오를 켜고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웃들이 영수 형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저도 네 안녕하세요. 답했지만 겉모습만 멀쩡할 뿐 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쓰던 베개도 치우지 못했고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의 휠체어에는 먼지가 앉았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만 정리하라고 권했지만 저는 다음 달에 조금만 더 있다가라며 미뤘습니다. 단순히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치워버리는 순간 아내가 이 집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될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갔는데 저는 남아있고 집안 곳곳에는 주인을 잃은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은 효자였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고 말동무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는 건 아버지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니까. 오는 것이지 진심으로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 미묘한 차이를 부모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제 몸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욕실에서 미끄러져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피가 바닥에 흥건했습니다. 딸아이가 고집을 피워 설치해둔 비상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경보음이 울리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거울 속에 피를 흘리고 있는 비쩍 마른 노인을 보며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병원에 입원하던 날 민준이가 달려와 입원 수속을 밟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손엔 전화기를 들고 거래처와 통화하며 다른 한 손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간호사의 질문에 대답하랴 클라이언트, 비위 맞추랴 정신없는 아들을 보며 제가 거대한 짐덩어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효율과 질서를 따지며 살아온 내가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마감해서야 되겠는가. 아내는 너무 조용히 떠나면서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무언의 작별이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자신의 병이 저를 그리고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고 자책했죠. 말은 안 해도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매일 제 손을 잡고 고마워 라고 했던 건 감사가 아니라 미안함이었습니다. 걷지 못해서 미안하고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우리 가족의 삶을 갉아먹어서 미안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처럼 가족들을 숨 막히게 하며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말로만 나중에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서화하고 책임자를 지정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비상대책까지 갖춘 완벽한 프로젝트를 말입니다. 젊은 시절 장사를 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소원이나 바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돈, 그리고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을요. 노년의 삶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 랜칭에 기대면 안 됩니다. 시스템에 기대야 합니다. 노트북을 펴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나의 노을 프로젝트. 식탁에 홀로 앉아 워드 프로세서를 켜고 첫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나의 노후 생활 지원 시스템. 목표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기, 가족 간의 감정 소모 없애기, 죽음을 유감으로 남기지 않기. 원칙 1 모든 관계자는 계약 관계다. 정서적 협박은 없다. 원칙 2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형제에게 기대지 않고, 운에 기대지 않는다. 원칙 3 존엄이 최우선이고 생명의 길이는 그 다음이다. 이 원칙들을 타이핑하고 의자에 기대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인생 일대의 결단을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에 모기 소리,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가슴이 떨렸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계획이 빈틈없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첫 번째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네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혈육이 아니라 계약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제 정신이 온전할 때 모든 열쇠를 적임자에게 맡겨둬야 했습니다. 부디 나를 잘 부탁해 같은 감상적인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희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배치와 준비로 사라진다는 걸 늙어서야 깨달았으니까요. 종이 위에 원을 하나, 그리고 박영수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4개를 뻗어 4개의 이름을 연결했습니다. 파란 펜으로 그 그림에 동그라미를 치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박영수의 노후 생활권. 그날 밤부터는 더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꼬박 1년을 들여 저만의 노후 빌딩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재 영입이었습니다. 친척도 아니고 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4가지 유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프로젝트 팀처럼 비상시 누가 움직이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물러나야 할지 명확히 했습니다. 늙어가는 과정을 인생의 마지막 전투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장에서는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분업과 협력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영입한 사람은 안나였습니다. 1. 생활 및 건강관리 매니저. 안나는 아내의 마지막을 돌봐주었던 필리핀 국적의 전문 간병인이었습니다. 키는 작지만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동작이 야무지며 눈빛이 맑은 친구였죠. 처음에는 그저 다른 간병인보다 좀 더 조용하고 깔끔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내를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거의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노인을 존중할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안나, 난 아직 걸을 수 있고 정신도 멀쩡해. 하지만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거야. 내가 앞이 안 보이고 기억이 흐려지고 걷지 못하게 될 때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냄새나지 않고 구질구질하지 않게 말이야.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기다린다는 걸 알았죠. 저는 준비해둔 고용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흔한 간병인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케어 매니저, 계약서였습니다. 근무 시간 오전 8시, 오후 8시 식사 제공, 투끼 점심 휴게 2시간 보장, 주 1회 고정 휴무 국경일, 근무 시 대체 휴무 또는 2배 수당 지급, 월급 1이고 50만 원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 감정노동 요구 없음, 단 절대적인 실행력과 규율 준수 요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느낄 시 나의 법적 대리인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그녀는 내용을 듣고 1분간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사장을 해봐서 아는데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려면 애매하게 하면 안 돼. 당신은 내 첫 번째 기둥이야.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내 삶의 관리자니까. 안나는 그 자리에서 수락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다른 집에서는 월급은 받아도 사실상 가족들의 감정 쓰레기통 식모 보모 역할까지 하느라 몹시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이렇게 존중해 준 사람은 처음이었다면서요. 마음이 짠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면 간병인이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이 그런 불평등한 관계에 헌신하고 싶은지는 묻지 않습니다. 제가 명확한 틀과 존중을 주자 그녀는 완벽한 프로 정신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매일 제 집에 출근해 약 복용 위생 운동 스케줄을 빈틈없이 관리합니다. 그녀는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고 저는 그녀를 안나 매니저라 부릅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2. 이웃 긴급 대응 요원 최달수 씨. 두 번째 기둥은 우리 집 아래층에 사는 개인 택시 기사 최달수 씨입니다. 50대 중반의 최 씨는 목소리가 크고 평소에는 허허실실 웃고 다니지만 제가 몇 년 지켜본 바로는 자신의 노모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삼시세끼 직접 밥을 지어드리는 모습에서 투박하지만 진실한 성품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웃 지원 계약서를 들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부탁이라도 하러 온 줄 알았나 봅니다. 초에 기사님, 매달 30만 원을 드릴 테니 3가지 일만 좀 해주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할 것. 우리가 약속한 난방 배관을 탕탕탕 3번 두드리는 것으로 신호를 주고받음. 내가 비상벨을 누르거나 전화를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가장 빨리 위층으로 올라올 것. 우리 집 비상 열쇠를 보관하되 저나 제 변호사 그리고 최 기사님 셋이 전화로 동의했을 때만 사용할 것. 그는 펄쩍 뛰며 돈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 안 받으면 딴 사람 찾을 겁니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중풍으로 8년을 고생하다 가셨는데 집안이 풍비박산 났었죠. 어르신 돕는 게 제 마음의 빚을 갚는 길 같네요. 그가 돈 때문에 수락한 게 아니란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돈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준 것입니다. 명확한 제도를 통해 호의를 실행 가능한 임무로 바꾼 것이죠. 우리 나이엔 정칭애에 기대는 것보다 계산을 명확히 해야 친구 관계도 오래가는 법입니다. 3. 신탁 및 의료 결정 대리인. 이동욱 변호사 3번째 기둥은 제 고교 동창이자 은퇴한 변호사 이동욱입니다. 그와 20번도 넘게 밥을 먹으며 모든 법적인 세부 사항을 의논했습니다. 동우가 언젠가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할 날이 올 거야. 그때 내 돈을 관리하고 의료 결정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내 자식들의 눈물과 비난을 막아줄 방패가 되어줘야 해. 네가 해줄 수 있겠냐? 그는 껄껄 웃으며 나보고 악역을 맡으라는 거네 라고 했습니다. 맞아. 네가 악역을 해줘야 우리 애들끼리 안 싸우고 원수지간 안 된다. 저는 현금, 주식, 살고 있는 집 등 모든 재산을 신탁 계좌에 넣었습니다. 안나의 월급 초회 기사의 수고비, 매달 생활비, 병원비 및 응급치료비 한도, 심지어 손주들에게 줄 세뱃돈 액수까지 정해두었습니다. 모든 돈은 신탁에서 지급되며 제 개인 통장이나 자식들의 손을 거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제가 중병에 걸려 의식이 없을 때 삽관을 할지, 심폐소생술을 할지, 언제 치료를 중단할지 등 모든 결정을 그에게 위임했습니다. 자식들은 막상 닥치면 차마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일 게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결정을 미리 대신 내려둔 겁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독하게 해놓으셨나 하고 저를 원망하는 게 자기들끼리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제 자신을 위한 잔혹하지만 확실한 보험입니다. 4. 나 자신 과거에 명료했던 나 마지막 기둥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저 자신입니다. 지금 소파에 앉아 무릎이 아파 지팡이를 짚고 있는 늙은 제가 아닙니다. 3년 전 아직 머리가 맑고 판단력이 서 있던 그때의 저입니다. 그 시절의 저는 3년 동안 장기 요양 제도 법률 도구, 재산보호 간병 시장, 요양시설, 상속세 등을 공부했습니다. 마치 인생 최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듯 프로세스를 짜고 파트너를 고르고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제가 쓰러지기 전에 튼튼한 요새를 짓고 문을 잠그고 열쇠를 나누고 권한을 분배해 두었습니다. 지금 비록 제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명료했던 제가 현재의 저를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교대 근무하러 온 표정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 왔어요 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임을 제도에 넘기고 감정은 가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4개의 기둥이 제 노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진가는 작년 가을 어느 날 밤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날 밤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좀 참아볼까 했지만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도박하지 마라. 이른이 넘은 노인에게 이를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침대 머리맡 벽에 붙여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버튼 옆에는 제 손으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르는 건 약한 게 아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버튼을 누르고 침대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는데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정확히 3분 뒤 현관문이 열리고 최달수 씨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괜찮으세요?가 아니라 구급차 불렀습니다. 안나 씨도 오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곧이어 안나가 도착했습니다. 퇴근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라 잠옷차림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동작은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맥박을 짚고 혈압을 잰 뒤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처치하면서 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노란 파일 부탁해요. 최 기사는 서재에서 노란색 지퍼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건강보험증, 신분증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 그리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오면 이거 그대로 넘기세요. 소파에 누워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데 몸은 불덩이 같았지만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10분 내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안나는 제 약봉투와 차트를 들고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최 기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아드님과 이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할 기운이 없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흐릿한 점으로 변해가고
차가 출발할 때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턴 당신들 몫이야.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사람은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침대 곁에 앉아 눈가가 붉어진 채 아버지 놀랐잖아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몸은 쇠약했지만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책임감에 짓눌린 효도가 아니라 순수한 걱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섞여 있는 감정도 울리는 전화도 기다리는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 아들이었고 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날 밤은 교과서에 나올 법한 구조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안나는 병원 도착 후 의사와 초기 상황을 명확히 소통했고 초의 기사는 구급대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인계했습니다. 이동욱 변호사는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 의료 결정 위임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그저 달려와 저를 지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수술 동의서나 연명 치료 여부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러더군요. 수술실 앞에서 가족들이 싸우지 않는 건 처음 봅니다. 민준이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저희 남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엄마가 아플 때는 모든 걸 다 했지만 마음이 지옥 같았다는 말을 에둘러 한 것이겠지요. 제가 입원해 있는 일주일 동안 이 변호사는 보호원 청구를 처리했고 안나는 전담 간병을 했으며 최 기사는 매일 점심때 죽을 싸들고 문병을 왔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매일 저녁 와서 손주들 이야기를 하며 수다를 떨다 갔습니다. 예전엔 병실에 오면 시계를 보고 전화를 받고 관자놀이를 주무르던 아이들이 이번엔 정말로 저를 보러 왔습니다. 잠깐 짬내서 온 게 아니라 온전히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위기는 제 노을 시스템의 효력을 완벽하게 검증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사람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안나는 전문 매니저 초의 기사는 든든한 파수꾼, 이 변호사는 최후의 방어선, 그리고 내 아이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압박감을 가지고 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었고, 저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안심하고 저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상에 앉아 창밖에 낙엽을 보고 있는데 민준이가 서류 파일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하나 쓰기 시작했어요. 뭐냐고 물으니 제 무릎 위에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해돋이,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더군요. 아버지한테 노을이 있다면 저도 제 아침을 준비해야죠.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느리지만 따뜻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제 방식이 저만 구한 게 아니라 자식에게도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나는 여전히 아침 8시에 와서 혈압을 재고 아침을 차립니다. 최 기사는 오전과 저녁 난방 배관을 3번 두드립니다. 이 변호사는 한 달에 한 번 서류를 들고 와 신탁 자금 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저는 오후에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저녁엔 야구 중계를 봅니다. 가끔 손자가 오면 건축도면 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찌 보면 쓸쓸해 보일지 모르지만 장담하건대
지난 수십 년간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뒷마무리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병도, 돈도, 늙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건 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가 되어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죽더라도 체계적으로 죽을 겁니다. 비명도 다툼도 자식들이 회의 도중 뛰쳐나가게 만드는 급박한 전화도 없을 겁니다. 어느 날 베란다에서 벼틀 쬐는데 민준이가 옆에 앉아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안 하는 분인데 하시는 행동은 다 사랑이네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말 100번 해봐야 소용없다. 시스템이 사랑이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저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저희가 아버지를 편하게 사랑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다는 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이 정말로 이해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번은 딸 지은이와 강북 삼성병원에 정기 검진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아빠가 예전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져. 왜냐고 물으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가족이 항상 기능적인 감정만 가지고 만났던 것 같아. 집에 오면 목적이 있었잖아. 교대해주러, 약 주러, 일 처리하러. 할 일 다 하면 가버리고. 말로는 같이 있는다지만 머릿속은 온통 할 일 태산이었지. 근데 지금은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진짜 아빠가 보고 싶어서 와. 이 말은 제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든 본질적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혈육의 정에서 기능적인 부담을 걷어내고 오직 감정 그 자체만 남기는 것. 저는 아이들이 제 밥을 차려주고 휠체어를 밀고 빨래를 해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정신이 맑을 때 옆에 앉아 쓸데없는 농담이나 주고받고 어릴 적 흑역사나 들추며 웃고 제가 기침 몇 번 하면 물 좀 마시라고 잔소리나 해주길 바랍니다. 주변 친구들이 제 계획을 듣고는 묻습니다. 변호사한테 유산 관리를 맡기는 게 불안하지 않냐? 저는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자식이 불효할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리 효자라도 냉혹한 현실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우리 세대는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식의 불효입니다. 그걸 막겠다고 진명이를 안 넘겨주고 통장을 숨기고 요양원 안 가겠다고 버팁니다. 행여나 다 줘버리면 자식들이 등 돌릴까봐 전전긍긍하죠. 하지만 제가 본 수많은 사례들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효자였습니다. 기꺼이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요. 직장을 잃고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모아둔 돈은 바닥나고 형제 간의 의가 상하고 몸이 망가집니다. 마음도 닳아버립니다. 효도는 바위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부식되는 쇠붙이 같은 겁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자발적이었던 마음은 무거운 침묵으로, 불평으로, 무력감으로, 그리고 도피로 변합니다. 결국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피어오릅니다.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하지? 그때부터 효도는 사랑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효도를 받는 노인은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저는 내 자식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걸, 아무리 좋은 마음도 압박감을 이기기 힘들다는 걸 알기에 저 자신을 믿기로 한 겁니다. 자식들을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질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지금 나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편이 미래에 그들의 짐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사랑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맡기면 자식은 당신을 순수하게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인력 자원 관리자가 되어버립니다. 첫째가 임무, 둘째가 감정 노동, 셋째가 비로소 가족애가 되는 거죠. 제가 만든 시스템은 가족의 정을 끊으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소음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제 목욕을 시키거나 휠체어를 들어 나를 필요가 없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고 느긋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급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숙제 검사 같지 않습니다. 아빠 이 디자인 어때요? 아빠 시어머니가 요즘 또 이러시네. 아빠는 옛날에 외할머니 어떻게 참았어? 아빠 손녀가 할아버지 옛날에 얼마나 잘생겼었냐고 물어보는데 본인 입으로 좀 말해봐요.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자식들도 제 앞에서 마음 편하게 농담하고 어리광을 부립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너무 슬프다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양아방로 양엘방 라오 자식을 키워놓으를 대비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저는 수백만 원을 들여 신탁 계약을 맺고 순서도를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해 내 노년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세대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불효해서도 가정이 무너져서도 아닙니다. 그저 시대가 변한 겁니다. 과거 대가족 시대에는 삶의 속도가 느리고 일자리가 안정적이어서 서로 비비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경쟁은 치열하고 모두가 외나무다리 위를 걷는 듯 위태롭습니다. 누구 하나 등에 업고 건널 여유가 없습니다. 자식이 효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칫하면 같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제가 옛날 관념을 고집하며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네가 나를 책임져라 라고 한다면 결국 자식도 망치고 저도 망치는 길입니다. 차라리 제가 생각을 바꾸고 스스로 다리를 놓는 게 낫습니다. 그 다리 위에는 네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력갱생 지디리 강샹. 이건 비극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가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시대의 속도에 맞춰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더 바라지도 않고 짐도 되지 않는 삶. 이것이 신노인의 사고방식이라면 기꺼이 그 첫 번째 세대가 되겠습니다. 가끔 상상해 봅니다. 언젠가 제가 정말로 떠나는 날은 어떤 풍경일까 하고요. 아이들이 병원 복도에서 통곡하며 허둥지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병원 벤치에 앉아 제가 미리 작성해둔 서류를 손에 쥐고 마음은 아리지만 당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가셨네. 그래도 다 준비해두고 가셨어. 그리고 병원을 나설 때 하늘이 맑고 바람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는 별이 되나요?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시스템이 되셨어.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안전하게 계셔. 저는 별도 안 믿고 귀신도 안 믿습니다.
제가 믿는 건 제도 프로세스 계약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차가운 것들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따뜻하고 귀한 감정을 상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78입니다. 운이 좋으면 85세, 아니 90세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운에 베팅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는 되돌아가는 길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요즘 저는 베란다에 앉아 거리의 노인들을 봅니다. 간병인의 손에 이끌려 산책하는 눈을 감고 있거나 입을 벌리고 있는 휠체어에 묶여 있는 노인들을 봅니다.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자신의 마지막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늙으면 존엄이 어디 있나, 그저 목숨만 붙어 있는 거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늙었기 때문에 더더욱 쟁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이나 체면이 아닙니다. 바로 결정권입니다. 천천히 갈 수는 있어도 흐리멍덩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돌볼지, 내 돈을 누가 관리할지, 내 치료 방식을 누가 결정할지 제가 선택해야 합니다. 눈도 못 뜨고 남의 손에 맡겨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 이성적이라고 또 누군가는 너무 매정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가장 감동한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기 싫었던 노인이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거부하는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아픈 것도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쇠약해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준비 없는 민폐입니다. 나를 돌볼 사람을 뽑았고 자금을 마련했고 법적 절차도 끝냈습니다. 이제 내 자식들은 온전히 자식 노릇만 하면 됩니다. 자원봉사자도 운전기사도 간병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 또한 끝까지 맑은 정신을 가진 노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직 젊을 수도 있고 노년을 코앞에 두었을 수도 아니면 이미 늙은 부모를 돌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늙음이 비극이 아니라 준비 없는 늙음이 비극입니다. 제 노을 프로젝트를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그날이 오면 누가 당신을 대신해 결정해 주길 원합니까? 당신이 믿는 그 사람이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집, 돈, 통장, 의료 문제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두셨나요? 나중에 시간 나면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인생이 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 걷지 못할 날을 대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그것이 핵심입니다. 당신 노년의 품격을 결정하는 건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아직 생각할 수 있을 때 내린 올바른 결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늙은이의 조언을 한마디 더 보태자면 이렇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시고 자식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자식은 당신 노후의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인생의 일부일 뿐 당신 삶의 책임을 대신 져줄 대리인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의지할 수 있다면 운이 좋은 것이고 의지할 수 없다고 해도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겐 변호사가 있고 요양보호사가 있고 저축이 있고 사회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맑은 정신을 가진 나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과 격변의 시대를 버텨낸 강인한 세대입니다. 스스로 제 몫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이미 증명해 왔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운명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늙어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배치하고 운명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운명을 설계하십시오. 사람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고 가족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이것이 저 평범한 노인 박영수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대단할 것 없는 이야기지만 늙어서도 자기 삶의 최고 경영자 CEO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당신 삶의 경영자가 되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저처럼 미리 노후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늙어서 자식이 어디까지 나를 돌봐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을 때 남겨진 것이 품위와 존엄이 아니라 자식들을 허둥지둥하게 만들 골칫덩어리가 될까봐 걱정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너무 차갑고 계산적이라 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 하실 겁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력갱생에 노후가 맞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양아박로가 옳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걱정들을 나눠주세요. 은퇴하셨든 부모님을 돌보고 계시든 이제 막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하셨든 우리 모두 이곳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가장 진솔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창에서 기다리겠습니다.